대한공경명사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죄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그래도 어찌됐든 알토란을 계속 들으시면은 교육 효과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 정도 교육을 이렇게 고품질을 염가해야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안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공매하고 여기 읽어보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법원 경매와 공매 절차. 다시. 심이 없으면 경 못해. 법원 경매와 공매 절차. 웃음이 나와? 다시 한번. 법원 경매와 공매 절차.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하고 공매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경매를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지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경매라는 것은. 경매는 뭘로 하냐면, 배짱으로 하는 겁니다. 배짱. 그래서 그런 배짱이라는 게 보면은, 그러면 조폭은 경매 잘하겠네요. 그건 또 아니야. 그럼 지식이 되게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배짱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 속에서 우러나오는 배짱 같은 거죠. 지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후들거리지.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확신이 없으면은 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행위에. 간단한 말로 이렇게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30cm 정도의 어떤 청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눈 감고도 건너죠? 그죠? 30cm 요 정도니까 이렇게 발만 뻗으면 건너. 근데 밑에가 청길 낭떠러지야. 건너죠? 근데 이게 1m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1m도 이렇게 멀리만 이렇게 뛰면 돼. 맞죠? 그런데 이제 1m 한 50 정도 되고 청길 낭떠러지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옆에서 1m 50을 더 뛰고 2m까지 뛰더라도 실제로 이제 뛰려고 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못 뛸 것 같아서 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뛰어보면 눈 감고 뛰어도 1m 50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다시 뛰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후들거린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공포심 때문이죠. 공포심? 두려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경매라는 게 분명히 어떤 경매로 손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앞쪽에 앉으세요. 네. 아이고. 경매로 손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형적으로 어떤 진짜 잠재적인 위험이 엄청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되면서 좀 마음이 후달달거리죠. 분명히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이리저리 가도 될 것도 같은데 자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옆집에 김씨도 낙찰을 받았다고 하고 옆집에 누구누구도 다 돈 번 얘기를 들어보면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보면 법원 경매와 공매 절차 8글자 9글자만 보면 또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막막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매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는 정도까지 끌고 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지식을 심어주면은 겁쟁이가 되니까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용기를 심어줄 때 엄마 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1등 하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럴까?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다고. 그렇지.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한다. 맞죠? 그러면 옆집에 있는 김씨 아줌마가 너는 왜 너희 자식한테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래도 안 봤는데 너희 자식한테 할 수 있다라고 뻥을 치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똑같아. 맞죠? 그거는 자기의 문제인 거다. 그리고 당연히 용기를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그 딸내미가 이제 9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2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엊그제 아빠 그 학급에서 선생님이 장기자랑을 준비해 오라 그랬대. 그래서 뭐 할래? 그래서 야 그러면 현아야 너 춤 잘 추니까 춤을 춰줘.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춤 되잖아. 막 했더니 나중에 아니 자신 없대. 그럼 노래를 불러줘.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만나서 뭘 했냐 했더니 시를 읽었대. 그래서 가장 만만한 거를 하는데 그때도 내가 보면은 막 용기를 주는 거죠. 뭐가 무서워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림을 미술학원을 보내놨더니 무슨 도요타 대회라는 게 있대요. 그 일본에서 하는 어떤 대회인가 봐. 너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거야 이거. 어때요?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야 이거가 흠이야 저게 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보면 특별히 지적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어떤 용기를 줌으로써 창작력을 도와주는 게 교육이다. 그러면 법원경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선 용기를 줘야 된다. 용기를 안 주는 거 겁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 조심. 또 포기. 또 하나가 있어. 흥미를 잃는다. 그거 말고 겁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면 누군가에게 의지력이 생기죠. 의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마케팅의 기본은 겁을 주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공포 마케팅이다. 이게 공포.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다 이렇게 정치에, 선거에, 시장 논리에 다 적용되는 마케팅이 겁을 주는 마케팅이다. 겁을 주면은 나를 따르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은 고수가 안 됩니다.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너 혼자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준다. 아시겠죠? 항상 이게 알토라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식으로 파면 쫄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을 또 발라주고 이제 주사를 이제 맞아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경매하고 공매 절차에 대해서 통상 이게 이제 기초 과정이죠. 적어도 내가 경매에 관심을 살짝 있으면 제일 궁금한 게 야,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도대체 돈을 들고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산 때 도대체 국가에서 어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도 도대체 내가 오늘 돈을 내면 그 다음부터 어떤 과정을 해서 내가 만나게 되고 또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거다. 근데 오늘 배우실 공매 절차라는 것은 법원의 절차하고 자산관리공사가 만들어 놓은 절차입니다. 그럼 또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어떤 절차? 공매 위에 이제 경매 이거는 이제 일반 대법원과 자산관리공사의 절차라면 또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있겠지. 투자 과정 절차가 있겠죠. 그렇죠? 저 절차에 맞는 예를 들면 결혼정보회사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결혼정보회사만의 절차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룰을 따를 건데. 그러면 그 절차에 맞춘 나의 절차도 있어야 되겠네?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여성을 하나 꼭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나의 절차는 뭐예요? 멋쟁이가 되는 연습을 하는 미용실 등록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점을 좀 빼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있다. 예를 들면 KTX가 8시에 출발한다라는 건 KTX의 절차고, 그럼 나의 절차는 뭐냐면 7시 반에는 도착을 해야 돼. 그 전에 짐을 싸야 되고 몇 시에 나와야 되는 건 나의 절차죠. 그런 것처럼 투자 절차라는 게 있겠고, 여기는 국가기관의 절차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알아야 돼요? 응? 두 가지 다 알아야지.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얘네 절차에 못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절차를 아는 거는 기본 상식에 속하는 거고, 투자 절차는 여러분의 실력에 관한 문제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라는 것은 기관의 절차가 있고 나의 실력의 절차와 투자 절차라는 게 존재한다. 이걸 꼭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법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 표 하나로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법원 경매 절차를 알 수가 있다. 이 표 하나로 보시면은 경매를 신청했죠? 신청했습니다. 신청 옆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경매 신청 비용 예납. 예, 예납이 무슨 뜻이죠? 미리 납부는. 네, 미리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 비용을 미리 내라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스 탈 때 돈 미리 내고 타요? 탄 다음에 내요? 미리 내. 딱 타려고 그냥 지나가면 아저씨가 컴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요? 그러면 why do you call me? 그러면 pay me 이렇게 pay, 그죠? 돈 내. 돈 안 내면 시작을 안 해, 국가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내라. 뭔 돈이죠? 크게. 경매 신청 비용. 다시 한번 두 번 정도 더 하시죠. 실력을 넣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 경매 신청. 네. 경매 신청 비용 예납. 네. 제가 이제 스파레주에서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뭘 시키고 자기가 발성을 하게 하면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비용이라 했죠? 경매 신청 비용. 그렇죠. 경매 신청 비용. 돈 안 내면 여기 화살표 이 방향으로 돼 있죠? 돈 내야 신청이 되는 거야. 돈을 내야 돼. 국가에 돈을 내야지 일단 움직여 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2일. 예, 2일. 원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3일 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경매 개시 결정을 임의하고 강제 경매라고 한다. 경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그래서 경매를 개시하게 되죠.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까요? 어떤 경우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신청을 했더니 누군가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다. 신청을 했다면 누가 제일 먼저 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 그러니까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이의를 딱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경매 신청을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시간을 벌고자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된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 이의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칭 알기로, 야, 변호사한테 맡기면 경매도 질질 끌 수 있대. 요런 게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의, 항고, 뭐 이런 식으로 재항고 막 걸기 시작하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수까지 쓰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죠. 좀 드뭅니다. 우선은 변호사들이 경매를 잘 모르고, 법무사들은 알기는 아는데 경매 절차와 관련된 걸 알고 권리 분석을 알지 이런 어떤 기법들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같이 변호사들이 먹거리가 떨어진다면 경매 전문 변호사 해가지고 이렇게 진상을 떠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백수 변호사가 있으면 야 경매 쪽으로 한번 해봐라. 이쪽에 가서 진상을 떨면은 굉장히 튈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경매가 개시되면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법원도 준비를 해야죠. 일감이 왔으니까. 자, 돈 주고 일감이 이제 왔어. 그럼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보라색 박스를 보시죠. 뭘 하냐면은 경매 신청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은 무슨 뜻일까요? 촉탁. 모르겠는데요. 자, 촉탁이요? 네. 촉탁. 일종의 신청이죠, 그것도. 신청하고 좀 달라. 잘 모르겠어요. 부탁.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 부탁이라고 하고, 기관과 기관이 하는 건 무슨 탁? 촉탁. 예, 이것도 빨리 쓰세요. 어차피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잖아. 빨리 적으세요. 촉탁. 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여긴 어디? 이렇게 되는 거. 경매 신청 등기 촉탁. 이게 기관과 기관은 부탁하는 거를 그냥 이름을 고상하게 말해서 촉탁. 우리가 밥 먹었어요?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들이죠.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했더니 법원이 촉탁을 했네요. 법원이 촉탁을 했어. 그럼 부탁한 상대방이 누굴까? 정답. 오. 그죠? 법원이 등기를 부탁하니까 등기소에 부탁을 했겠죠. 그런 걸 아셔야 돼. 오늘 많은 걸 배워가시죠? 자, 그 다음에 개시일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송달을 해야 돼. 송달이 뭘까요? 송달. 우편물 편지 보내는 거. 네. 그렇죠. 이름을 저렇게 해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 부탁한 건 촉탁이라고 하고, 편지 보내는 거를 그냥 우리 말한 대로 뭐 편지 보냈다 안 하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송달. 배달 그럼 좀 없어 보여. 그럼 배달하면 중국집 배달 떠올리니까 송달. 이렇게. 그래서 송달이라고 한다. 그럼 누구한테 송달할까요? 여러 사람한테 송달하겠죠? 여러 사람이 누구? 채무자, 채권자, 또 등등. 네, 맞아요. 경매 좀 하셨어요? 좀 해봤어요. 그런 거 딱 벌써 감이 있으셔. 자, 송달하니까, 자, 이 집이 경매를 치니까 이 집하고 관련된 사람한테 야, 경매 친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송달을 받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자기 집이 경매 당했는지 만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편지가 딱 오죠. 딱 열어봤더니 당신 집이 경매 당합니다. 라고 편지가 온다. 그러면은 놀라겠죠? 그때도 이때 놀라는 게 나아요? 나중에 팔리고 잔금 치른 다음에 아는 게 나아요? 미리 아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때 알려줘. 친절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도 알려줘야 돼. 경매를 친 놈은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아니다. 경매를 친 사람은 국민은행이지만 신한은행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모르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체납한 이쪽에서는 경매 당한지 모르죠? 다 알려주는. 왜 알려줄까? 1번 이치상, 정리상, 인간관계상. 2번 빨리 돈 받을 거 미납금 있으면 받아가라. 신고해라. 2번일 것 같은데. 2번. 야, 너 못 받은 돈 있으면 빨리 여기 와서 신고해. 이 시간을 주는 거다. 즉 여기서 빚잔치 벌어졌으니까 빨리 와서 신고해.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송달이라는 거를 보내는 겁니다. 다 순서가 이치에 맞죠? 자, 그 다음에 현황조사를, 자, 요런 걸 하게 되면 현황조사라는 걸 하게 되죠. 누가 하냐면 집행관이 하게 된다. 집행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집행관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집달리. 오, 문화상품권 5,000원 드리세요. 진짜 받을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중에 준다더니 안 줬다면서 막 그랬다 쓰고 막 농담이에요. 자, 현황조사를 할 때 집행관이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집달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집달리의 리자가 뭐냐면 관리할 때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달리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집행관, 그래서 관리 개념을 줍니다. 이 집행관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을 법원에 별도로 따로 줘요. 집행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래서 그러면 급여를 누가 줍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아니다. 월급제가 아닙니다. 100% 인센티브제로 이런 거를. 그죠? 국가기관도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일까요? 어떤 인센티브일까? 경매 수수료에서 나오는 돈을. 그렇죠. 여기 아까 돈 안 주면은 미리 예납 안 하면 일 안 하죠? 이때 돈을 왜 받을까요? 집행관들이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은. 그래서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 외에 자기들 인건비를 시간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행을 할 때, 데리고 나가죠? 한 번 나가면 한 번 나간 만큼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나갔는데, 어때요? 거기에 문이 잠겨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다음 날을, 다른 날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다른 날 또 나가면 또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법원의 집행관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나가는 게 좋아요? 한 번만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세 번, 네 번 누를까? 한 번만 누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누르고, 없네요? 다른 날짜를 잡으시죠? 요렇게 진행합니다. 물론 이것도 농담이에요. 괜히, 집행관이 설마 한 번만 누르겠어? 마음속으로 없기를 바라긴 하겠죠. 한 번 더 나오면 좋으니까. 벌써 돈을 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와서 이렇게 이제 막 현황을 조사해. 뭐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계셨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대 열람도 집행관이 떼요. 세대 열람 딱 떼어서 이 집에 누가 살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진도 막 찍어. 그죠?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집이 얼마짜리라는 거를 만드는 거를 집행관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관은 비전문가인데. 그래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기관에서 이거는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보고서를 딱 판사한테 제출을 해요. 누가? 감정평가기관이. 자, 판매하는 돈의 값어치를, 이 물건의 값어치는 감정평가사가 재고, 실질적으로 안에 가서 사람 만나고 어쩌고 이런 행위는 누가 한다? 집행관이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두 명의 사람이 투톱으로 움직여. 그게 누구죠? 집행관하고 감정평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부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하나는 가치를 따지고, 하나는 그 안에 누구 살고 있는 현황 조사를 하는 거죠. 또는 뭐 집이 어쩌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기일을 정해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편지를 또 보냅니다. 언제? 이 지정한 날짜에 한다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경매 친다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은 또 안 되죠? 언제 한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일이 있으면 계속 송달을 합니다. 왜 송달을 이렇게 굵직굵직할 때 띄엄띄엄 해도 될 거를 매번 할까요? 1번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2번 자주 해야 송달료를 받으니까 2번 정답입니다. 자주 해야 송달료. 뭔가를 자주 일을 만드는 게 어때요? 돈 벌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가 부산문화회관에서 3월 26일 날 이제 김한경매 토크쇼를 해요. 2개월에 한 번씩 광역시를 돌기로 했습니다. 부산, 대구, 뭐 인천, 또 뭐 어디지? 광주. 또 무슨 광역시가 있는 거야? 울산.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이제 옥션 랜민대회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현금 2천만 원 자기 투자할 돈만 있으면 일단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8명을 뽑을 거예요. 지사장이 사람으로는 8명이고 지역으로는 9군데입니다. 8명을 뽑아서 그 8명이 뽑힌 사람이 1년 안에 그 사람을 투자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PT만 해도 금액이 세죠. 500만 원입니다. 전액 무료에. 대박이죠? 응모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심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도 경매 불신풍조가 많으니까 그냥 진짜 컴퓨터도 잘 모르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물론 뽑혀야 되겠죠? 그냥 1년 안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가지고 이제 지사장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저는 이제 감독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정말 투자하는 것까지 자기가 직접 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어찌 보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버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광고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3월에 이제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도전해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부산에 문화회관을 예약을 하는데 이제 문화방송 쪽에도 예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홀 대여비는 150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괜찮네. 그랬더니 뭐냐면 시간당 난방비 10만 원씩 그래서 내가 야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홀 대여비는 100. 싼데? 대신 그거는 의자만 줄 때. 근데 요 책상을 주면 얼마? 골 때리더만. 난방비 8만 원씩. 그래서 야 우리도 김밥 천국 가면은 김치찌개는 6,000원. 수저 하나당 500원씩 뭐 이러는 거냐? 근데 실제로 큰 기업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행사를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할 때 여기에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더 크게. 배당 요구 종기 결정. 예. 읽어보세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게 뭘까요? 뽀드락지를 종기라고 그랬네? 마지막 기일이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는 마지막 날짜죠. 그 돈 달라고 누가 할까요? 돈 달라고 누가 해요? 채권자가. 채권자. 예. 그렇죠. 돈 달라는 사람은 채권자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꾸. 채권자. 크게. 채권자. 이렇게 참여형 학습을 안 하니까 자꾸 와서 영화 보듯이 보고 가고. 그러니까 2년째 계속 오시는 거 아니야? 참여형으로, 자, 배당 요구 종기. 돈 달라는 것을 언제까지 하라. 무한정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낙찰받고 잔금 낼 때까지 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 미리 돈 달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받을지에 대해서 뭘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잔치를 하긴 하는데 빚잔치를 언제까지 마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관을 봐도 영화관 티켓 발권은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마감 시한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거의 마감 시한은 배당 요구 종기다. 그래서 이 종기를 결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꼭.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옆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 및 철회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줄 수도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을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물어주는데 걔가 안 하면 물어주는 상황이 있겠죠, 권리분석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날 했다가 이날 철회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가 5월 1일까지인데 예를 들면은 2월 1일 날 배당을 요구를 해요. 돈 줘. 했어. 근데 5월 5일 날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립니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된 의사로 존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고 나서 돈을 물어줄 일이 생겨버린다. 그런 어떤 불안정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넘어서 철회하면은 철회 안 한 걸로 이렇게 봐버린다. 애초에. 아시겠어요? 무효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딱 볼 때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이걸만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때 배당 요구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얘는 요구 안 한 걸로 이렇게 딱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물건을 보냐면 이거는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이 떴네 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볼 시점에는 이미 철회된 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종기 결정이라는 거가 갖는 의미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기일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건이라는 거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매각 기일, 최초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매각 기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매각 기일이 한 번, 두 번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찰한다 그랬다. 유찰.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 흘러버렸다. 유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유찰하다가 여러분들이 낙찰이 되면, 여기 있죠? 낙찰이 됐어요. 여기 며칠이죠? 7일. 그 다음에 뭔 날이 있죠? 매각? 크게. 매각 결정 기일, 그 다음에 또 7일이 지나면? 확정 기일. 예. 그러니까 낙찰이 된 다음에 14일이 지나야 된다. 이게. 아시겠어요? 14일. 며칠? 14일. 7일은 뭐죠? 이제 경매 실시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하고 크게. 경매 실시 이게 화살표인데. 매각 결정 기일하고 매각 확정 기일. 네. 매각 결정기일과 매각 확정기일 외우세요. 이거 벌써 외울 게 벌써 너무 많아졌는데 저는 안 외워지는데요. 돈 안 벌면 되지 뭐. 자, 매각을 결정한 것도 또 확정도 해. 뭔가 결정이 더 세 보여요? 확정이 세 보여요? 예, 그러니까 확정이 뒤에 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통상 옛날에는 중요했던 게 이 보라색 보실래요? 매각이 며칠 전에 배치하죠? 7일 전에 뭘 배치합니까? 서류 열람, 매각 서류 열람 배치. 매각 서류 열람. 매각 서류 열람을 매각 배치. 서류 열람. 매각 서류 열람. 매각 서류 열람. 매각 서류 열람. 네. 이 매각 서류가 어떤 거냐면 현황조사서하고 즉 집행관하고 감정평가사가 만든 다양한 문서들이 있겠죠. 그 문서들을 열람을 한다. 팔기 전 7일 전에 배치한다. 7일 전에 한 번만 배치하고 6일째 회수할까요? 7일 동안 놔둘까요? 7일 동안 놔둬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여러분들 온라인 사이트로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이제 초창기에 들어갈 때는 저 가서 이 두꺼운 책을 달라 그래요. 그 놔져 있어 막 이렇게 몇 개. 그러면 7일 전이니까 7일 전쯤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막 다 붙어 있어. 그러면은 옆에서 내가 좀 보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누가 와 있냐면은 경매 사이트 물건 올리는 데서 직원이 와서 그거 베끼고 있어. 손으로. 요즘에야 노트북도 있죠. 옛날엔 다 손으로 베낀 거야. 그래가지고 잡지책을 발간해서 하나에 뭐 2,000원, 3,000원에 팔아먹었단 말이야. 요즘에도 법원 가면은 잡지 팔아요? 팝니다. 그래가지고 3,000원이요. 그런데 10분 있다가 시작하면 무료로 줘.
그러니까 누가 사냐고. 그거를 법원 처음 온 사람이 사. 일단은 개찰한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잖아, 이 종이는. 예, 그래서 줍니다. 왜냐면 또 그냥 줘. 왜? 거기에 앞뒷면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줘서 광고 효과라도 준다. 대신 또 우리 잡지에 광고 실으세요 하고 돈을 또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게 광고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광고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가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려면은 좀 기다리든가 아니면 좀 너무 기다리면, 우리 공중전화도 보면은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뭐라 그래요? 문을 자꾸 두들기죠? 그러면 이제 막 다급해지죠? 그러면 옮겨 적는 글이 막 휘갈겨져. 그럴 때는 이제 또 부드러운 말로 제가 먼저 잠깐 볼게요. 그럼 또 비켜줘. 여러분,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물건이 종이가 찢어져 있어.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서류가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훼손하면은 그 공용물이니까 훼손하면 크죠. 그죠? 그러나 누가 찢은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막 서류 누락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집행관들이 물건 빼돌린다라는 말도 많았다. 법원에서. 있었어요. 왜냐면 직접 가서 물건 들여다보고 세입자 다 만나고 오고 뭐 아실 게 뭐 있어요? 어려울 것도 없지. 그런 거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지금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빼돌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입찰을 봐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투명해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워낙에 경매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진짜 아는 사람이 몇 명, 정말 좋은 물건 자료만 조금만 없어도 경쟁자가 막 줄어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돈 아닙니까? 그죠? 개발도 그렇고 다 정보가 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서류 열람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원 갈 일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심심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심심하실 때. 왜냐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쐬러 다니고 겨울엔 추우니까 거기 가서 난방도 떼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일. 자, 7일 매각결정기일, 확정기일이 있다. 그 다음에 납부기일을 정하는 걸 3일 안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법원 입장에서 야, 돈 내는 날짜를 좀 정해야 되겠다. 며칠 안에 정하냐면 3일 안에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내올 거는요, 7만 내오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3일이니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7일씩 걸린다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잔금 납부기를 며칠 내라고 돼 있습니까? 30일 이내. 네. 며칠 내? 30일 이내. 매각 결정기일은 며칠? 7일. 자, 확정기일은 며칠? 확정기일 7일. 네. 그럼 총 며칠? 14일. 네. 그 정도면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0일, 한 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막 그 20일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뭐 지방의 법원은 매각 결정기일이 딱 떨어지자마자 20일 안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어요. 전주가 그랬습니다. 전주가.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빡시게 못 낼 경우도 있어요. 또 판사가 너무 막 20일 안에 내라고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좀 무리한 정책을 판사가 펼치되.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권입니다. 7일은 판사가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법으로 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못 줄여. 그러나 잔금 기일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으시면 되고, 저는 맥스 언제까지 봤냐면 제가 본 거는 45일까지 본 적도 있어요. 널널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데 이 기간, 즉 낙찰이 되면 14일 동안, 옛날에는 조마조마도 좀 했습니다. 정말 잘 샀는데 7일 안에 그 당시에 채권자 채무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항고를 거는 거야. 낙찰을 이거 안 된다,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소유자가 임차인을 시켜가지고 항고를 하게 만듭니다.
이의를 제기하게 만들어. 소유자가. 소유자니까 임차인하고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배심이 좋은 사람 같으면 임차인한테 아유, 돈 좀 주면서 요거 한 곳장만 하나 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가지고 한 6개월씩 끌어버려. 그 다음에 재항고 하면은 12달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됐다고 오늘 박수를 치고 탁 봐, 이거, 내가 드디어, 됐다. 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한 곳장이 접수됐다라고 하면서 6개월 쭉 가버려요. 돈은 보증금은 묶였고, 묻혀버리죠. 그리고 법원에 전화하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런 세월을 지낸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경매에 입찰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경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되죠. 예, 그래서 없앤 거가 있어요. 그래서 항고를 할 때 돈 걸고 항고해라고 시킵니다. 옛날엔 돈 안 걸고 종이 쪼가리만 내면은 그냥 절차가 스톱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돈 내놓고 해. 그래가지고 항고가 만약에 그 기각이 되면 돈 소유자가 내면은 몰수시켜버립니다. 몰수시켜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그럴까? 그렇지, 이득이 크면. 왜 이득이 크냐면 6개월 끄는 동안에 내가 벌어서 집을 취소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낙찰이 돼서 확정이 그 매각이 이제 결정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그 낙찰자의 동의 없이는 그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도 동의 없이는 경매가 취소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동의를 안 해주면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돈을 갚았는데 어떻게 그 빚이 없어졌는데 어찌됐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채권자한테는 경매 친 사람한테는 돈 주고 이거를 다시 다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 없이는 못 찾아간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꼬셔지기 좋죠? 그렇게 해서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잘 만나기는 힘들어요. 자주 만나기 힘듭니다. 자, 매각 77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 77. 그런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면, 여기 있네요. 납부 안 하면 뭐가 된다? 재매각이요. 네, 납부 안 하면 재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되면은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 여기 있죠. 재매각 3일 전까지 대금 납부 시 재매각이 취소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재매각 3일 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재매각이 취소된다. 무슨 뜻일까요? 대금 납부를요. 네. 3일 전까지 내면 취소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30일 이내에 돈을 내야 돼. 안 낸 거야. 그러면은 오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럴 때 법원은 얘 안 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매각이라는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네? 그 재매각 절차할 때는 이미 집행관하고 감정평가서 받아놓은 서류는 다시 조사할 필요 없죠? 단지 날짜만 다시 잡으면 되겠죠? 날짜를 다시 잡았어. 근데 그 날짜가 통상 한 달 이후예요. 통상. 한 달 이후. 그러니까 그 한 달 이후인데 그 재매각이 되는 그 날 전에 돈을 낼 수도 있겠네요. 연체죠, 연체. 그래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연체비를 대신 줘. 이렇게 돼. 이자 줘. 근데 이자가 좀 세요. 연간 20%. 그러니까 고액 사채 이자를 쓰는 거지. 웃기지 않아요? 그냥 벌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벌을 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예를 들면, 2억짜리를 내가 2천만 원만 내놓으면 미납이 지금 1억 8천 아닙니까? 그죠? 1억 8천을, 한 달 정도 연체하면은 연 20%니까. 법원 경매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제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매 시작인 우량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1억 8천에 20%면 연간 3,600이죠? 그죠? 18 곱하기 2는 36입니다. 그죠? 3,600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300 정도네요? 1억 8천에 대한 연체료가 300. 그런데 내가 10일을 연체했어.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거가 아니죠. 큰 미션에서. 그래서 그 연체이자 몇백 더 주고서라도, 우리가 냅니다. 저도 연체료 줘본 적이 좀 있어요. 대출이 빨리 안 나올 때. 저는 이제 주로 법인으로 사다 보니까 법인 대출이 엄청나게 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 부동산 가지면 죄인 다루듯이 했던 시절. 그랬잖아요. 노무현 때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자금 추적하고 그 당시에 강남에서는 자금 출처 추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강남 아닌 데서는 그냥 뭐 집 한 채 사도 뭐 별 문제 없었지만 강남 사람이 뭘 사면은 자금 출처를 내놔라고 그거 조사하고 그랬어. 일종의 역차별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매 절차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이렇게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낸 걸 가지고 빚잔치를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배당이라고 써져 있다. 이제 덥네요. 네. 자, 배당이라고 하는 거가 돈을 나눠주는 절차다. 자, 이 과정 잊지 마세요. 이 과정 77 잊지 마시고, 매각서류 열람도 옛날에는 7일 전에 했다더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맞죠? 되게 많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신청을 하기 전에 뭘 해야지 신청된다? 아까 읽었잖아. 다시. 경매 신청. 여기. 매각대금 여기. 어디요? 경매 신청 비용 미리 예, 납부해야 한다. 예, 돈 안 주면 일 안 한다. 그 근거가 뭐냐? 집행관은 국가에서 월급 받는다, 수수료로 먹는다? 수수료로 먹는. 그러니까 경매 신청 비용 예납이 필수다. 돈 안 주는데 일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행관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집행을 좀 편의를 보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공무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수료를 따먹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절차 이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적절한? 수수료, 비용. 적절한 용돈이 필요하다. 용돈이 필요. 뭐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씩 사서 돌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국가에서 돈 받는 입장이면 뇌물 받는 것 같지만 저분들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를 진행할 때 좀 매끄러운 거예요. 뭐든지. 그걸 갖다가 국가 공무원이 하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온비드에 대한 절차입니다. 온비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사이트 한번 구경시켜 드린 거고, 온비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 안 보인다. 그지? 자산 처분 시스템이라고 써 있네요. 예. 그래 놓고 메뉴들 보세요. 전체 물건 검색, 이용기관 물건, 은행 동산담보, 캠코 공매 물건, 입찰 결과 등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다. 온비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온비드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온비드 앱을 받으세요. 적으세요. 스마트 온비드. 그 앱이 깔아 놓으시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그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다. 무슨 앱? 온비드. 땡. 스마트.
스마트예요, 수마트예요. 발음 똑바로 해야 돼. 스마트, 스. 스마트. 괜히 또 스마트 온비드 쳤는데 안 나온다고 또 뭐 거짓말을 했네. 모르면 안 돼. 스마트 온비드. 스마트. 이렇게. 자, 요거는 옛날에도 이렇게 공매하면 제가 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크게 읽어보시죠. 압수국유. 이게 온비드에서는 4가지의 재산을 처리합니다. 압수국유. 자, 압은 뭔 뜻일까요? 빨리 보고 읽어. 지금 보고 있잖아. 압류재산, 요거는 국유재산, 수락재산, 수락? 수탁재산, 유입자산. 유입자산. 헷갈리죠?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압수국유에서 압류, 수탁, 국유, 유입. 요렇게 외우시라는 거죠. 압수. 물건을 압수한다는 건 여러분들 외우기 쉽죠? 압수해. 야, 압수해와. 압수. 뭘 하냐면 국유재산 압수해와. 국유. 압수국유. 뭐 이런 느낌으로 4개를 딱 외우시면 압은 압류재산이고 그 다음에 수탁재산이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고 유입자산이구나 이렇게. 유입자산을 뭐 유입재산이라고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4개의 재산이다. 압수국유다. 그러면 공매를 알게 되죠. 근데 이런 걸 안 외우고 가면 공매를 뭐를 들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매 재산은 4개다. 압수국유다. 자, 뭐라 그랬죠? 압수국유, 그럼 얘기해 보시죠. 압류, 뭘 자꾸 볼라 그래. 수탁자산. 예? 그냥 앞에 암탉 2자씩만 재산이 아니고. 하세요. 압류, 수탁, 수탁, 국유자산, 그래. 유, 유입. 유입자산. 유입자산. 압수국유. 다음 달에 주간식 시험 봅니다. 압수국유. 외우기 쉽죠? 압수국유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압류재산에 빨간색 칠해진 거를 크게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합쳐서 한번 하시죠.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 이게 우리가 공매 그러면 압류재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게. 즉 압류라는 느낌. 압류는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원 경매할 때도 압류해서 경매를 칩니다. 그죠? 채권자가 압류하죠. 예를 들면 신한카드를 2천만 원 썼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신한카드사가 저의 재산을 압류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압류인데 여기 압류랑 그 압류랑 뭐가 다르냐 봤더니 여기에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그래서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즉 국가의 빚쟁이인 거죠. 아까 법원 경매는 개인의 민간의 빚쟁이. 그러나 공매는 국가의 빚쟁이다. 즉 국가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는 절차가 경매가 아니고 공매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느낌을 주려고 공짜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공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뭔가 받을 돈이 있을 때 어떻게 받냐 고민하다가 야 우리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라는 건 걷어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체납을 잡아가지고 팔아치우자. 어디다 팔까요? 야 사법부에 맡길까? 사법부는 법원이죠. 법원에 맡길까? 상권 분립인데 너무 빈티나지 않아요? 의존하는 거? 우리는 행정부니까 행정부 기관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놈을 하나 만들죠. 그게 그럴까? 우리가 그러면 한전도 있고 그러죠. 가스공사 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공사를 하나 만들까?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 국가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상권이 다 포함된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이지만 실제로 법원 경매는 사법기관에서 하죠.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지만 공매는 행정부에서 한다. 행정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받은 건 다 행정부 재산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유재산은 이렇게 빨간 거 보시면 일체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나 법령 조약에 따라 뭐가 된 재산이죠?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팔아치우건을 국유재산. 그래서 국유재산을 팔아치우는 게 많을까요? 임대해주는 게 많을까요? 임대가 맞다. 국가는. 국가재산을 다 팔아치워서 민간에 넘기면 국가가 가난해지니까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국유재산을 가만히 놀려놓긴 좀 뭐하죠? 그래서 주로 세를 주고 돌립니다. 그럼 국유재산 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면 주차장도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죠? 길가에 이렇게 주차장들 막 있죠. 노면에 뭐 1급지, 2급지, 3급지 그래가지고 주차료에 따라 등급도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1급지는 좀 비싸고 3급지는 좀 싸죠. 그런 것도 있고 매점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면 지하철 앞에 잡지 파는 데도 있고 꽃빵도 있고 막 그러죠. 전부 다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죠. 학교재산도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국가재산은 세를 주고도 살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어디서 관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한다. 캠코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KAMCO. K는 당연히 한국자산관리공사니까 K는 당연히 코리아겠네? 코리아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캠코 있잖아요. 이걸 캠코. 캠코도 쓸 줄 아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배우셨는데. KAMCO. 캠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캠코. 그 다음에 수탁이라는 느낌이 뭔가요? 부탁받은 거죠? 아까 부탁하는 건 뭐였어? 촉탁. 정답. 그런데 부탁을 받은 건 뭐예요? 수탁. 받았다. 뇌물 수수. 맞죠? 그거가 똑같다. 그래서 국민연금 할 때도 무슨 의료보험 수급자 할 때 수 받는다는 뜻이죠. 보시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캠코에 매각 이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의 어쩌고저쩌고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관리공사가 외부로부터 부탁받은 재산이다. 외부. 그 외부가 누구냐면 굳이 말하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자산관리공사가 밖에서 부탁받은 거야. 어떻게? 대신 팔아달라고. 공인중개사가 외부에서 부탁받아서 물건 팔아주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개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국가재산을 압류해서 돈으로 만드는 압류재산만 팔아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남의 물건이네요. 그죠? 금융기관이나 어떤 기업체 재산도 팔아주네? 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수수료만 받으면 돈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받으려고 물건 중개해주죠?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수탁재산을 처리하기도 한다. 이해되십니까? 왜?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 자산 처분 시스템이 있으니까. 처분 시스템이죠. 온라인에서 물건 딱 띄워놓고 신문 광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팔아치우게 되죠. 이 처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치우는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의 큰 기업체들도 우리 물건 좀 팔아도 이렇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 유입자산이라는 거는 보십시오.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이거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자, 크게 읽어보시죠.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유입 자산은 캠코 소유일까요? 남의 물건일까요? 남의 물건이요. 땡. 남의 물건일 것 같은데요. 여기 봐봐.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했잖아. 그 다음에 기업체로부터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유입 자산의 소유자는 누구다? 캠코다. 쉽죠?
그러면 수탁재산은 소유자가 누구죠? 남이다, 이게. 남이니까 부탁받는 거죠. 남이니까 부탁받지. 근데 유입자산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팔아치우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거를 팔아치울 때 조건이 너그러울까요? 남의 것을 팔아치울 때 조건이 너그러울까요? 남의 것을 팔을 때.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면 중개사가 알아서 너그럽게 조건해서 팔아치워버려? 어떻게? 자기 거 팔 때. 자기 거 팔 때, 여러분 부동산 팔 때 급하면 어때요? 싸게도 주고, 뭐, 자금도 유들이 주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남의 물건 파는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남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고객님, 저쪽 매수자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 좀 해보시죠? 설득도 한참 해야 되고. 자, 그거의 차이다. 그래서, 가장 이 네 가지 재산 중에 유두리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슨 재산? 유두리 없는 거. 압류재산. 저거는 법에 정한 규칙대로 탁탁탁 냉정한 거죠. 냉정하죠. 압류재산은 냉정하다. 저걸 빨리 조속히 팔아치워야지 그래야만 국가의 세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압류재산이 가장 냉정한 입장에서 처리가 된다. 그렇지만 가장 너그럽게 처리하는 것은 이제 유입자산이 좀 너그러울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유입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벌써 1시간 10분 돼버렸네. 우리가 10분 후에 시작했나요? 네. 그래서 재산별 차이를 한번 보시면 압수국유가 있는데 이 빨간 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압류재산의 소유자는 체납자죠? 유입자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캠코잖아. 아까 지가 샀다 그랬잖아. 그래서 캠코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낙찰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직접 낙찰받고 그래. 딱 봤더니 아까 말했죠.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외부의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유입자산이라 그런다. 그럼 왜 취득했을까요? 라는 거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캠코가 들어오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사갑니다. 훨씬 높아요. 은행이 직접 살 때도 훨씬 높게 사갑니다. 은행은 원전만 찾으면 되는 주의고 여러분은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주의이기 때문에 둘이 붙으면 당연히 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애들은 대출 한 푼도 안 끼고 돈으로 사버려.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안 돼. 그죠? 그래서 돈이 적으면 돈 큰 놈한테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적은 놈이 돈 큰 놈만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융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겸손하다면서 없는 티 내고 살 거냐? 아니다. 있는 척이라도 하고 살자. 옛날에 그 어른들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밥 굶은 건 티가 안 났는데 옷 추리하게 입는 건 티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항상 옷은 깔끔하게 입어라. 근데 저는 중간에 고시 생활하고 쓰레빠 끌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운동하고 막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습관이 배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외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제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자, 보시죠. 유찰 계약은 불가죠? 압류는? 불가. 그런데 여긴 어때요? 국유재산은 2회차가 유찰되면 다음 공고할 때까지는, 유찰 계약이 뭐냐면, 경매로 안 사고 그냥 돈 주고 그 금액 가서 사가버리는 거예요. 수의계약. 자, 수의계약 쓰시죠. 수의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돈 주고 사죠? 딱 그 식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1억이 8천 됐어. 8천 됐어요. 근데 다음 기일이 한 10일 이후래. 그럼 오늘 가서 8천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그 부여에 있는 땅을 이제 450짜리를 이제 샀을 때 500인가 450인가 되는데 그것도 공매로 한참 떨어져 가지고 500 즈음에 머물러 있었던 물건이에요. 다음 기일이 언제입니까? 아직 안 잡혔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가서 그 돈 주고 사면 되죠? 예.
단돈 얼마라도 더 붙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있는 안산 스파레주도 그냥 극악비역 주고 샀어요. 경쟁 없이. 자, 그게 매력인 거예요. 경매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압류재산도 불가능하다고 써져 있잖아. 경매를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5억이 4억대 있는데 다음 달 이전에 4억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럼 누구나 사지. 경쟁에서만 사간다. 그러나 공매는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은 그 다음 회차까지는 살 수가 있어. 올려 쓰지 않고도. 여기 수탁재산 보세요. 부탁받은 거죠. 다음 공매 공고 전날까지 돈 주고 그냥 사면 돼. 공매 전까지. 유입자산 어때요? 여기도 그냥 사. 근데 수탁재산은 단 예외 있음인데 유입자산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사.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하나 발견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전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네? 그럼 빨리 가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도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했어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검색 스피드가 빨라야지 돼요? 느려야지 돼요? 검색 스피드가 빨라야 이런 게 있는 줄 알 거고, 이런 게 있는 거 하나 주순 것만으로 그냥 단지 눈으로 먼저 봐서 돈 번 케이스죠. 어떤 실력이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수탁재산, 유입재산은 권리 분석도 필요 없어. 왜? 유입자산은 감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 샀죠? 샀어. 그러니까 권리 깨끗한 거 샀겠네? 사람도 다 내보내놔. 깨끗해. 여러분들 그냥 돈만 주고 사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매, 공매 그러면 자꾸 뭐 쥐뜯고 싸우는 거 경쟁만 자꾸 생각하시죠? 그냥도 편하게 물건 주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물건이 있는지를 알려면 검색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검색 스피드 제가 방송에서도 매번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빨라야지 돈을 먹지. 맞죠? 그죠?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자기가 동작이 느리면 그 새를 못 잡는다. 그래서 검색 스피드가 빨라야 돼. 근데 자, 그냥 가도 계약해도 된대. 근데 이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를 못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겁나서 또 못 사. 아까처럼. 야, 이걸 가서 그냥도 2억 주고 산다는데 시세가 얼만 거야? 조사가 안 되네 또. 그래서 또 못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검색 스피드를 높이고 시세조사 능력을 키우면 이런 물건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뭘 어떻게 하라고요? 검색 스피드에서 시세 조사를 한다. 검색 스피드를 늘리시고 늘리고, 예. 그 다음에 시세조사 능력도 늘린다. 예. 다시 한번. 검색 또 뒤집어. 검색 스피드에 들어가서 검색 스피드를 늘리시고 늘리고, 그 다음에 나도 헷갈리네. 시세조사 능력도 예, 시세 조사 능력도 늘린다. 늘리고. 다시 한번 두 가지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는 검색 스피드. 하나는 능력을 늘리고, 예, 또 시세 조사 능력을. 그렇죠. 요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권리 분석 하나 외우는 것보다, 물론 고수는 권리 분석도 다 잘하고요. 그것도 다 잘해요. 그런데 하수들한테는 어떤 상황에서는 금방 말한 요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수니까. 자, 여기 있죠? 여기도 보세요. 압류재산은 권리 분석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뭐가 하지만 수탁하고 유입재산은 어떻게 써져 있죠? 불필요하다. 그 말은 뭐예요? 야, 깨끗한 거 내가 지금 파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사실상 수탁하고 유입재산 중에는 권리가 깨끗하니까 단지 여러분만이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시세조사 능력만 좋으면 되겠다. 물론 사서 세를 주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예. 세를 주는 능력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갖출 건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대금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가를 한번 보세요. 압류재산, 국유재산은 대금 조절이 완납 전에 사용을 불가능해. 그런데 수탁하고 유입재산은요, 어땠습니까?
금융기관의 승낙 조건에 따른 점유 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냥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써라 그래요. 대박이죠? 대박이다 이게. 그 다음에 유입자산은 매매대금의 3분의 1을 내거나 뭐 이렇게 직접 뭔가 하여간 매매대금의 3분의 1을 내면 야 그냥 써 그래. 제가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잔금 내기 전에 먼저 쓰면서 그러니까 수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수리를 좀 먼저 해.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하죠. 저는 3분의 1을 안 내고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 돈 들여서 수리를 하다가 내가 잔금 못 치르면 이 돈 다 날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하게 먼저 열어줘라. 그래가지고 먼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내서 사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잔금을 낸 적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남의 돈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남의 돈을 이용하는 첫 번째가 가장 만만한 게 대출. 그 다음에 더 있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세입자의 돈으로 이렇게 들려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직원의 돈을 돌려가지고 하나 산 적도 있어. 대신 금리를 고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돈을 그잖아요. 큰 돈을 번다. 그럼 내 돈이 작아. 그럼 내 돈을 크게 만드세요.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대출이다. 그럼 대출만 생각할 거냐? 남의 돈을 이용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봐라. 그러면 엄마한테 먼저 땡길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다. 즉 그런 계산을 해야지. 자기 쌈짓돈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면 되게 누가 지조 있고 알아봐 줄 것 같죠?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는 뭐 우리는요 가족이 3대가요 뭐 대출이란 걸 안 써본 집안이요 하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긴 거지. 저는 카드도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대. 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많이 써요? 네. 카드를 많이 써야 돼. 카드를 많이 써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시죠? 카드를 많이 써야 돼. 자, 압류재산 아까 말한 냉정한 압류재산이죠. 아까 이게 느낌이 오시죠? 법원 경매처럼 공매 절차 중에서 가장 냉정한 곳이 압류재산이었고 가장 유연한 것이 유입하고 수탁이었다. 그죠? 그런 느낌을 딱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는 많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뭐 특별하게 아까 법원 경매 절차를 많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보시면은 신문 공고하고 공매라고 이제 말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공매하고 유찰되면 재경매하고 재공매죠. 낙찰되면은 매각 결정해서 돈 내면 안 내면 재공매, 내면 등기 촉탁. 끝.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 내면 돈 나누기, 매각대금 배분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크게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공매 절차를 한번 볼까요? 국유재산에 아까 여기 보면 별 표시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이 붙어 있다. 근데 수의계약이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압류재산 빼놓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준다. 유찰계약이라고도 써져 있었죠. 수의계약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입찰서 제출, 보증금 납부, 낙찰자 결정, 대금 납부, 뭐 대부 계약 체결, 뭐 별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은 낙찰일로부터 며칠 내에 7일. 여기. 영업일 5일 영업일 이내. 영업일이라는 것은 주말이 껴있으면 뺀다는 얘기죠? 영업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날 낙찰돼서 토일, 월 이래 버리면 벌써 이틀 까먹지 않냐? 그 말이 아니고 5영업일 이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죠. 5영업일.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절차가 있다더라. 저와 또 이것도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서 1년치 임대료를 주고, 예를 들면 2천만 원에 낙찰돼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주고 그 돈으로 월세를 사는 겁니다. 1년치 월세가 2천인 거예요. 보증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한 50일인가 하여간 2달인가 있다가 도저히 거기에서는 그때 그 실평소 40 몇 평인데 제가 이제 지하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서 요걸 하나 산 거예요.
국유재산 임대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있어요. 법원 앞에. 그게 국유재산이었어. 근데 그걸 내가 입찰을 본 거죠. 그런데 2천 몇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는 거죠, 일종의. 200만 원씩 월세 쪽으로 주면서 살아요. 근데 내가 이제 2달인가 지나다 보니까 40평 되는 데서 나하고 직원 둘이 딸랑 있는 거야. 지금 요거보다 더 큰 데인데 저하고 2명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허전하면.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그래서 공사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안 되겠다. 난 나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2천만 원 다 띄고 나갈 거냐? 사용한 만큼만 빼고 주더라. 이것도 좀 특이한 경험이죠. 물론 당연히 거기서 다 띱니다 그러면은 죽으나 사나 살았겠죠. 그런데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기 낙성대역으로 이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항상 편식을 하시면 안 된다. 하나나 뭐 2개 패턴을 다양하게 해야지. 뭐 누구는 막 아파트만 사고 누구는 뭐만 사고 뭐 이러면 이 어떤 사물을 골고루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죠. 그죠?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견해가 편협돼 있다. 편자는 치우칠 편자, 좁을 협자입니다. 치우치고 좁아. 견해가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매한다 공매한다 그러면 다 해봐야지. 그죠? 뭐 하나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하는 걸 전문가라고 혹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 무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탁재산 기억나죠? 남에게서 부탁받은 재산이다. 그 남이 뭐냐? 아까 그랬죠? 기업도 있고 뭐 딴 데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기도 한다. 왜? 자산처분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받았으니까 수수료 받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너그럽다. 그래서 뭐라 됐습니까? 현금 완납 전에 점유 사용을 허용해준다. 즉 아까 최초로 설명했던 그 말만 딱 기억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유입자산, 수탁자산은 상당히 너그럽게 좀 한다더라. 이렇게. 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공매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겠죠?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몇 년? 2년. 네, 2년을 보유하면. 거주 안 해도. 네. 옛날에는요, 3년 보유, 2년 거주, 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는 막 투기 억제 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위장전입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강남에서도 그렇고, 강남 말고도 돈 좀 굴리는 사람은 다 위장전입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거야. 그죠?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만 가능해. 이렇게. 근데 서로 돈을 벌다 보면 다 그게 그렇다는 걸 알아요. 맞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땠냐면 원래는요, 1세대 일시적인 2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사서 한 비과세를 맞을 조건이 됐는데 이거를 팔고 길바닥에 앉은 다음에 한 채를 살 수 없잖아. 한 채를 또 사놓고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중간에 뭐 노숙자 생활을 한 몇 개월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한다. 일시적, 일시. 그런데 대신 조건이 옛날에는 일시적 2주택 할 때 최초에 먼저 1번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해줬어. 예를 들면은 1주택을 샀어요. 1억 주고 샀는데 재수가 좋아서 5억이 됐어. 그러면 시세 차익을 4억 받죠? 그런데 딱 얘가 갖고 있으면 비과세야. 그러니까 4억을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돼. 근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다니니까 일시적 2주택 감면을 안 해놓으면은 이 4억에서 세금을 뜯어야 돼. 그러니까 천상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하는데 대신 1번 주택
시세 차익 많이 오른 거를 1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해줄게. 요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포기하기 힘든 조건이죠. 근데 부동산이 불경기가 2008년부터 왔죠. 안 팔리네. 1년 안에 죽어도.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너무 억울하니까 약간의 배려가 필요해. 그것을 1년을 3년으로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 나왔냐면은 1년일 때 나온 거야. 부동산이 불경기가 돼서 1년 안에 죽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런 경우에는 온비드에 맡겨. 그러면 대신 자산관리공사가 팔아줄게. 그러면 맡긴 경우에는 1년이 넘어도 그잖아요. 개인이 1년 넘었다 그러면은 안 믿어주지만 국가기관이 팔았는데도 1년간 안 팔리면 믿어줄게. 그냥 그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팔아도 안 팔려. 그래서 3년으로 늘어났어. 요즘에는 일시적 2주택이 1번 주택이 3년 안에 안 팔려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피하려면은 자산관리공사에 맡겨버리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죠. 야, 비과세 받는 주택이 있는데 요즘 불경기라 어떡할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캔코에 맡겨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디서 배웠어? 거기 그 봉천동에 있는 뭐라던데? 이렇게. 그러면 캔코에 맡기면 그 얘네가 알아서 팔아주고. 아니, 그 금액을 어디다 기준을 둬서 저게 여기 있잖아요. 감정의뢰 매각 조건 협의. 네. 협의. 그러니까 사실상 자 비과세를 혜택을 보는 이득이 예를 들면 이만큼이면 1억이면 솔직히 감정의뢰하고 협의하면은 일반 시세보다 못 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어차피 불경기니까 협의가 그때 손님이 붙어도 자기도 깎아줄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세금 혜택을 보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감정의뢰하고 매각 조건을 이제 협의를 하죠. 뭐 얼마까지 더 깎아줄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10%씩 차감이 됩니다. 몇 프로씩. 그러면은 내가 세금 혜택을 보는 이득이 1억인데 차감시켜 준다고 해서 1억 이상 손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조건이 필요한 거다. 이거는 뭐 제가 이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부분이 중요시 된다. 다른 데는 협의라는 게 없었죠? 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협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즉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공매 그러면 압수구규가 있다라는 거 4가지 꼭 외우세요. 뭐라고 그랬죠? 크게 압수구규. 압수구규. 다음 주까지. 압수구규. 압수구규. 다시 5번. 압수구규. 5번. 압수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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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를 하면은 안 외워져. 압수구규. 점심 못 먹잖아요. 압수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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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야 4가지는 꼭 외우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두리가 있는 게 유입자산하고 수탁자산이다. 왜 그러냐? 남의 거. 유입자산은 자기가 낙찰받았다 했어. 그죠? 자기가 낙찰받았으니까 너그럽게 팔아치운다. 그래서 다음 공고일 전에도 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땡! 된다.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집에서 싸울 때는 크잖아. 안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지금은 안 싸우잖아요. 지금 방일이 하니까. 네. 그래서 다음 공고일 전까지도 수의 계약이 되는 것은 공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면 정답.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답이 되시죠? 자, 경매 절차에서 꼭 필요한 숫자는 며칠? 7일. 7일. 예, 7일을 꼭 외우십시오. 7일 있고, 재매각 기일 며칠 전까지 돈을 내면 된다? 3일. 정답. 자, 3일 전까지 내면 되는데, 그때 연체이자는
20%를 연간 20%. 예, 낸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얻어 가셔야 알토란 값어치를 하죠. 제목은 그 특강 내용은 알토란인데 수강생은 알토란이 아니면 안 되잖아. 쭉정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수강생도 알토란처럼 와줘야지.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